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 글로벌 대체 투자 컨퍼런스 세션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뉴스 혁명을 주도하는 이 국내 최고의 종합 경제 미디어 이데일리와 함께요. 또 국내 최고의 펀드 평가사이자 종합 금융 컨설팅 회사 KG 제로인이 공동 주최하는 컨퍼런스 이제 세션 2의 문을 열겠습니다. 글로벌 대체 투자의 현황을 전망하고 혁신적인 투자 전략이 무엇일지 함께 논의하는 그런 공론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0 글로벌 대체 투자 컨퍼런스 세션 2에서는요. 이 PEN 헤지펀드, 신용 위기 고조, 역발상 투자 전략을 주제로 구성이 됐는데요. 첫 번째 순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닌탐 블랙록 PE 부문 공동 대표의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Hello, I'm Conan Tam, Managing Director and Co-Head of Private 네, Equity 여러분 Secondary 안녕하십니까? and 저는 Liquidity 블랙록 PE 부문 Solutions at BlackRock, 공동대표 based in New 커닌 York. 탐이고 저희는 뉴욕에 소재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컨더리, 즉 사모펀드 유통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컨더리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사모펀드 세컨더리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아가 사모펀드 세컨더리와 포트폴리오의 역할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는 현재 코로나로 인한 시장 수급 불일치가 완화된 이후에 포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모펀드 세컨더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모펀드의 세컨더리 거래라는 것은 간략하게 말해서는 지금 사모펀드 바이아웃이나 벤처 캐피탈 등 대체 투자펀드 투자자가 갖고 있는 기존 지분을 매각 혹은 매입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다른 세컨더리 거래가 존재하지만 가장 간단한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이게 바로 사모펀드 세컨더리의 정의입니다. 사모펀드 세컨더리는 전 세계적으로 사모펀드가 급성장하고 진화하면서 자연스럽게 파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하나의 자산군으로서 지난 30-40년간 성장하는 과정에서 20-30년 전부터 세컨더리가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세컨더리는 기관 투자자가 사모펀드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구상을 해서 점점 그 규모가 커지면서 고도화되어 사모펀드 시장과 함께 발맞춰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 혹은 LP가 사모펀드에서 초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세컨더리가 유일합니다. 일반적인 사모펀드 투자 기간은 10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에 투자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투자를 완전히 회수하기까지는 그 이상이 걸립니다. 따라서 오늘날 전 세계 사모펀드 시장의 1.5에서 2% 정도 거래는 세컨더리로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금액으로 환산을 하자면 작년 기준 900억 달러 규모였고 사모펀드 시장이 계속 성장함에 따라서 순자산 가치 기준으로 지금 현재 사모펀드 시장이 2.5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5조 달러라는 수치는 지난 10년간 모금된 3.5조 달러를 토대로 나온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컨더리는 굉장히 특이하고 특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동안 세컨더리 시장이 지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분명하고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컨더리 거래는 고착화된 비효율성을 잘 활용하기도 합니다. 포트폴리오 내 세컨더리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세컨더리는 사모펀드의 자금을 배분하는 사모펀드 신규 투자자와 기존 투자자들에게 모두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세컨더리의 과거 실적이 이제 20년치가 누적되었고 보면 세컨더리 전략을 통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표준 편차와 리스크가 낮고 손실 비중 또한 전반적인 사모펀드 투자 대비 낮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수익과 더불어서 세컨더리 포트폴리오 내에서 J커브를 어느 정도 상쇄시켜줄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투자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자금 매수가 더 빠르기 때문이죠. 세컨더리에 투자하면 투자 다변화의 장점도 있습니다. 또 나아가 제가
추후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경기 역순환성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둔화세를 보일 때도 세컨더리를 통해서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포지셔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컨더리를 통해서 수익을 어떻게 창출하게 되는 것일까요? 몇 가지를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명시된 순자산 가치에 대한 할인율 디스카운트입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내에서 취득하는 자산의 성장도 중요합니다. 이 자산이라고 하면은 준거 기업, 이 준거 기업의 성장과 그리고 준거 기업의 경영진이 창출하는 가치가 되겠죠. 따라서 세컨더리에서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이유는 사모펀드 투자의 일부분인 자연스러운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기회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고가 또 지연돼서 예를 들어서 아무리 빨라도 분기별로 보고가 되고 정보의 불균형도 있습니다. 모든 사모펀드 운영사의 보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고 정보 접근성의 부족 혹은 결여도 한 몫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 투자에 대한 탑다운 혹은 하향식 방식의 이런 하이레벨 관점과 근본적인 상향식 바텀업 방식의 리스크 언더라이팅도 가능해야 합니다. 나아가 제 생각에는 세컨더리 자체도 다층적인 구조로 비효율성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어떤 자산을 어떤 가격에 구매하느냐뿐만 아니라 누구로부터 구매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모펀드에 투자자가 밀집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볼 수 있는 거는 대학 기부펀드 쪽에서 제시하는 가격과 그 반면 큰 국부펀드에서 제시하는 가격은 현저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인 거죠. 할인율에 대한 이야기 또한 많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과거 수익률을 보면 할인율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수익 관점에서 하나의 요소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준거 기업의 퀄리티와 투자자 또한 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세컨더리 투자가 그만큼 어렵고 또 흥미로운 것이기도 합니다. 또 그만큼 세컨더리 투자 전략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컨더리 현황에 대해서 특히 2020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전에 올해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높아지기 전 2019년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약 1,500억 달러에 달하는 거래가 시장에 노출되었다고 추산이 되고 있고 900억 달러의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추산되는 만큼 거래량이 정점을 찍은 해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모펀드 출자금의 2%도 못 미치는 규모이기 때문에 아직도 성장할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거래량이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컨더리에 투자되고 있는 자본이나 혹은 드라이 파우더는 여기 이제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 셀러 관계가 투자자한테 특히 정보에 입각한 투자를 하는 투자자한테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디스카운트가 있긴 했습니다만 가격이 2019년 하반기에 특히 떨어졌습니다.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에 순자산 가치의 88%에 거래되었고 이는 2018년 순자산 가치의 92%에 거래된 것에 비해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런 가격 책정 여력이 약화된 주된 이유는 사실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리고 또 세컨더리는 타임 투 마켓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사모펀드 포트폴리오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셀러가 결정하거나 설득되었을 때 바이어 측 수요는 이미 굉장히 선별적으로 까다로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가 터진 3월 이후 많은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세컨더리가 어떻게 보면 완벽한 경기 순환 투자 전략이라고 그리고 또 디스트레스된 환경에서 최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불확실성과 그리고 스트레스된 환경에 놓이고 보니 연초에 이야기했었던 것들이 실제로 지금 실시간으로 발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 2년 동안 혹은 그 이상으로 들어오고 있는 공급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이런 시장의 불균형 혹은 이탈로 인해서 유동성을 필요로 해서 자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동성을 찾는 이유는 매각을 추진하는 기업에서 직면하는 예산적인 제약이나 매출 부진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글로벌 공모시장 거래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세컨더리 시장에서
특히 올해 3월 이후 보면 비전통적인 혹은 운용사 주도의 세컨더리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컨더리 펀드와 바이어가 유연한 자본을 사모펀드 자체에 제공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근에 일어나기 시작한 혁신적인 모습입니다. 3월 이후에 이러한 비전통적인 혹은 운용사 주도의 세컨더리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세컨더리 시장에서 많은 혁신이 있고 진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앞으로 보면 몇 년 동안 몇 주 혹은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그 여파가 지속될 투자 전략의 발동에 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입 조건이 2009년부터 2012년, 2013년까지 상당히 매력적일 때도 유사한 모습을 목도했고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코닌탐 블랙록 PE 부문 공동대표님의 그 연설 들었습니다. 강의를 들었고요. 사모펀드 세컨더리의 시장 그 거래 방법에 대한 그리고 그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상적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모펀드 시장이 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파생된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규모가 커지고 발전성도 거듭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초기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는 또 특별한 방법인가 동시에 경기가 둔화될 때도 수익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도출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고수익 창출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해주셨네요. 자, 투자 다변화 시대에 특별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했고 향후 성장 가능성도 있다라고 장점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들을 텐데요. 이번 시간은요. 한스 위르그 바우만 스텝스톤 신용사업부문 회장의 강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Welcome from Switzerland to Asia. 네, 안녕하십니까. while it's 스위스에서 daytime 인사드립니다. in Asia, 아시아는 it's 지금 낮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Switzerland. 저희 스위스는 지금 Be 밤입니다. a bit unpleasant not to be in Asia. 네, 또 한국에 직접 가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새로운 시기, 새로운 도전 과제에 우리가 또 적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합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 오늘 발표 주제는 Choice is the luxury of the informed입니다. 선택이란 정보를 가진 자의 특권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상황을 평가하고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스텝스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모 투자에 있어서 선도적인 자산 운용사입니다. 저희는 이제 인프라던가 부동산, 그다음에 사모 채권 등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한 대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의 접근 방법을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바탕업 분석입니다. 사모 크레디트 관련해서 저희가 바탕업 분석을 하고 있고요. 사모 기업, 투자 기업을 신용 평가라던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바탕업 방식을 취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저희가 수백만 데이터 포인트를 바탕으로 해서 또 전략적인 자산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탑재한 접근 방법도 취하고 있습니다. 자금 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 가지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프라이머리 펀드 투자가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많은 전문성을 갖고 있고 또 단연간에 거친 또 카파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컨더리 투자, 그다음에 공동 투자 또 영향도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대형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모 시장에만 한 3천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따지면 한 400억 달러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저희가 협상력을 갖고 또 투자자들에게 많은 수익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모 대출 프라이빗 데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250억 달러 정도 이제 사모 대출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 해 동안에 한 60억 달러 정도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직접 대출 상품에만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사모 채권 이제 자산 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순위 대출에 직접 대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투자를 해왔고요. 과거에는 이제 후순위 또는 변동성 높은 그런 전략을 취했더라면 이제는 선순위 직접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직접 대출뿐만 아니라 무역금융이라던가 또 기회추구 대출이라던가 부실 채권에도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채권 전방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험조정 수익률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다각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금 집행 관련해서는 이제 머니 멀티플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가파를 이해하고자 하고 있고 또한 또 다양한 이제 매니저들, 자산운용사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실사도 하고 있고요. 또 실사 전략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고요. 또 운영 실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이제 철저한 테크닉을 갖고 있고요. 또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지식 정보를 갖고 임팩트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할 수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선순위 사무 대출 관련해서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만 이제 15만 5천 개의 단일 대출 싱글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여 개의 거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다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총 따져보면 170만 건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출 상품이라던가 선순위 기업 대출에 대한 데이터 포인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한창 위기 중이었던 2020년 4월 기준으로 저희가 4,700여 개의 싱글 펀드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사실 모든 사건이 종료되고 나서 뒤돌아보는 것은 쉽죠. 하지만 위기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저희가 분석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글론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대출 채권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한 80건의 GP코를 단행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코비드-19 상황에서의 그런 상품 실적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프라이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 170만 건 이상의 데이터 포인트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싱글론에 대한 가격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과 가장 리스크가 낮은 베이스론 같은 경우 이제 수익이 5.5% 되는데요. 이제 직접 대출 같은 경우는 한 8.1% 정도 수익률을 자랑을 합니다. 매니저들 중에서는 한 11에서 13% 수익률이 달성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리턴 프리미엄이라던가 리스크 프리미엄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석을 세부적으로 해보았는데 이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자본 구조가 있을 것입니다. 선순위냐 후순위냐 또 유닛 트렌치냐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레버리지라던가 에비타라던가 LTV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세분화해서 이러한 리턴 프리미엄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단순히 이제 유동성 프리미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유동성 프리미엄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각기 다양한 싱글론의 가격을 결정질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손실률, 그다음에 손실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한다 그랬을 경우는 자본 증가에 관심이 있고 채권 투자를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원금 보전에 관심이 있겠죠. 원금 보전을 한다 이런 것은 이제 손실률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률 변화 분석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보시면 2007년 빈티지 해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2007년도에 실행된 대출이 이제 금융 위기를 겪고 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손실이 발생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손실률이 단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2006년 빈티지 해를 보시면은 2.2%죠. 이런 식으로 회복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순위 투자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자금 보존에 원금 보존 차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그런 견조한 투자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9년을 보시면 이제 손실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추이를 살펴보면은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시장이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도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니저들이 이제 부담을 해야 했던 그런 손실 또 불확실성에서의 손실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제 각 빈티지 해를 분석을 해보면 이제 금융 위기 전후로
당연하게 금융위기 이전에 이루어진 투자를 보시면은 이제 후순이라던가 메자닌이 주로 이루는 것을 알 수 있고 상당히 이제 보합을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익 변화가 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기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순이라던가 이제 메자닌 같은 경우에는 손실률이 상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순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들 마켓을 기준으로 해서 상중하로 따져보면은 상당히 탄력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손실률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1.5에서 2%밖에 되지 않죠. 채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채권 투자와 비슷하고요. 상당히 보수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이후의 투자는 어떨까요? 당연하겠지만 손실률이 상당히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심사 기준이 또 도입이 되고 새로운 기준들이 마련이 되면서 가능해졌죠. 또 수익률을 보시면은 좀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선순위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이긴 합니다만 기존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한 1%에서 한 1.5% 정도 됐다라면은 즉 다시 말해서 후순위라던가 메자닌과 비교해 봤을 때 전국적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경기 확장 후반부 투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친화적이지 않은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위기 이후에는 여건이 변화하고요. 이제 투자자 친화적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기준이 도입이 되고 또 리스크 프로파일 관련된 요소들이 도입이 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산 배분 관련해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어디에다가 이제 자산 배분을 해야 되냐, 코로나19로 인해서 게임 체인저가 되었는데 이제 사모 채권이라던가 프라이싱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해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어 인베스트 투자는 선순위 채권이 되겠습니다. 물론 경기 순환적인 요소도 있습니다만 선순위이기 때문에 경기 영향을 덜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단적으로 평균 한 6에서 8% 수익을 보장을 합니다. 다른 위기도 아니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선순위 같은 경우에는 뭐 12에서 13% 정도 달성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한 1%포인트, 1.5%포인트 정도 변동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회복력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핵심 투자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보험회사, 그다음에 연기금이라든가 국부펀드 같은 경우 이제 현금 수익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상당히 핵심적인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PL이라던가 기회 추구형, 오퍼튜니스틱 대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기회 추구형 같은 경우에는 3-4% 정도 높은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상당히 매력적이죠. 선순위입니다. 모든 회사들이 사실 리파이낸싱을 쉽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오퍼튜니스틱 대출 같은 경우, 채권 같은 경우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함으로써 이제 선순위 퍼포밍 대출 같은 경우는 12% 정도의 수익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NPL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12개월에서 24개월간 앞으로 더 많은 이러한 NPL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마켓 디스로케이션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많은 회사들이 이제 신용 하락과 함께 워크아웃을 단행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수익 면에 있어서는 한 15% 정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현금 수익 중심 전략은 아니고요. 이제 자본 증가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코어 직접 대출, 그 다음에 기회 추구형, 그다음 이것 같은 경우도 선순위죠. 그 다음에 이제 NPL을 살펴보았는데 모두 다 이제 자본 증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어려운 과제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이제 자금 집행 관련해서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경제적으로도 이제 불확실성이 있고 그 다음에 유동성 상황도 아직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가격 같은 경우에도 올라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투자처를 선별적으로 잘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타임 투 마켓 배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자본을 빠르게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시장 내에 레거시 투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기 다양한 그런 선택을 또 기회를 잘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 이제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앞, 또 직접 대출, 그 다음에 객관 심사 기준 적용을 통해서 이제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중단기적으로 이제 신디케이트 론이라던가 세컨더리 펀드라던가 구조화된 채권이 또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마켓 디스로케이션이 나타날 것입니다. 한 1, 2년간 지속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워크아웃을 단행할 것이고, 그래서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크레딧 기회, 투자 기회가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리가 행동 전에 계획을 충분히 세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투자를 할 사이클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기업, 선순위 채권, 우리가 투자를 할 것이고요. 이제 GP 관리 계정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사모 채권 플랫폼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GP 관리 계정을 통해서 뭐 세컨더리라던가 공동 투자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방어적인 전략이 있고, 또 반면에 공격적인 전략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실 펀드라던가 NPL이라던가 구조화 채권, 또 신디케이트 론 등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기업 대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 부동산이라던가 인프라 대출이라던가 다양한 그런 대출 또는 채권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켓 디스로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적절한 신용 분석을 통해서 자본 증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모 채권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모 대출 또는 사모 채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저희 백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백서에서 수천여 개 이제 대출 상품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나눠드리도록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또 백서를 요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사모채권 관련해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공적인 컨퍼런스 되시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한스 위르그 바우만 스텝스톤 신용사업 부문의 회장님의 강연을 저희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대형 투자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무엇보다도 전략적인 자산 배분, 특히나 이제 바텀업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단연간 노하우를 보유해서 자금 집행 방법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모대출도 상품에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좀 흥미진진하게 들으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투자범위 말씀해 주셨고, 운영 실사 내용도 만나봤습니다. 또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서 많은 또 기업 또 여러 가지 중에서 구조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금을 또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상황 속에서도 방어를 잘하면 결국 잘 견딜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투자 혁신 방법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바로 이어서 다음 발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이고요. 이번에는 타이린 프로테라 아시아 대표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Good afternoon. My name is Tai. I'm the managing partner of Proterra Asia. 저는 프로테라 아시아 대표를 Proterra is a 맡고 global PE 있는 fund manager 타이린이라고 합니다. that has focused 프로테라는 on 글로벌 and 사모펀드 운용사입니다. We started as part of 특히 Cargill's 농식품 in-house 사업에 초점을 두고 investment 있는데요. 처음에는 카길의 사내 투자팀으로 구성이 되었다가 2016년에는 분리되어서 나왔습니다. the food sector in Asia.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시아 식품 산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산업은 복잡하다는 생태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시장 참여자가 상당한데요. 종자 생산자부터 농가, 물류, 서비스 제공자, 식품 가공 공장, 유통업자, 도소매, 식당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I would like to talk to you 이런 맥락에서 식품 산업의 몇 가지 구조적인 트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정도의 트렌드를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시아에서 소비량이 급격하게 상승해 왔습니다. 일례로 앞으로 10년 동안 아시아에서 인구가 10억 명이 증가할 것이고 이 10년 후에 시점이 된다고 하면 중산층의 3분의 2는 아시아에서 살 것이고 즉 여기서 식품을 소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식품 시장은 이런 트렌드에 빗대어 보았을 때 2020년 기준 4조 달러에서 2030년까지 8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시아 식품 부문에서 앞으로의 10년이 아마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아시아 국가에서 거시적인 성장이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고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서 코로나로 인한 많은 변화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아시아 내에서 앞으로 10년간의 변화는 미국이나 서유럽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변화 트렌드와 유사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시아에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식품 소비 행태는 단순히 충분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에서 안전하고 품질이 월등히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문화로 바뀔 것입니다. 따라서 아시아 시장 내 소비자들의 선호도는 지금 점점 더 건강식과 영양식이랑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는 식품과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시켜주는 식품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서 식품의 생산과 그리고 가공 업체들 또한 소비자들과 함께 발맞춰서 변화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브랜드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브랜드들은 대부분 이런 새로운 수요와 니즈를 타겟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로 인한 변화와 식품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주요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첫째,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지금도 아직 어려움을 겪고 온전치 못한 곳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지방정부 그리고 특히 식량 부족 문제를 안고 있는 아시아 국가에서의 지방정부는 현지 생산, 현지 소비 행태의 농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현지 생산, 현지 소비는 많은 지방정부의 우선순위 과제이기도 하고 이를 장려하고 그리고 촉진하기 위해서 보조금 제도도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는 공급자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바뀌어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투자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그와 동시에 투자자들에게 식품 산업에서 투자 기회가 상당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식품 산업은 상대적으로 회복력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반등을 해왔는데요. 10년, 20년, 30년 뒤로 돌이켜서 역사를 살펴보면 식품 산업의 과거 실적에 따라 우리 경기 불황이나 경기가 호황일 때나 언제나 사람들은 먹어야 살기 때문에 음식을 섭취하고 따라서 평균적으로는 식품 기업들이 실적이 위기 속에서도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희 프로테라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코로나로 인한 지금 어려운 격변의 시기 속에서도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앞으로도 다른 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현지 운용팀들은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관리해오고 버텨왔을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포트폴리오 기업들은 앞으로 몇 년간 추가 성장을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물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는 하지만 언제나 투자 기회를 만들어주길 마련입니다. 프로테라에서 저희는 지난 10년
넘게 아시아 식품 기업에 투자를 해온 결과 포괄적인 굉장히 광범위한 포트폴리오와 그다음에 꾸준한 성과 를 신뢰할 수 있는 광범위한 네트워크 입지와 이미지를 구축해 왔습니다. 아시아 식품 산업 투자 기회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프로테라에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강연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타이린 프로테라 아시아 대표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아시아의 식품 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구조적인 트렌드,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10년 트렌드 아주 흥미로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운을 또 띄워주셨는데 더 집중이 되더라고요. 소득 수준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면서 지금도 그렇죠. 코로나19 시대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삶의 질을 추구하자라는 의욕이 불타오르고 있는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10년 이 타깃을 정확히 정하고 그 목표를 설정한다면 소득, 특히나 이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 잘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나 이 대표님이 있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식품 이런 부분에도 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경험치를 살려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경제 위기 속에서도 식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 버텨왔고 또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했던 그런 섹터였다라는 점에서 과연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봐야 할 그런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지 않나 강연 내내 좀 들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은 2020 글로벌 그 트렌드 함께 만나보시는 컨퍼런스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언택트 주목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다 연결돼서 앞서도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역발상 차원에서 시공간을 넘나드는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조금 더 몸소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상호작용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이나 뭐 기술의 성장 가속화는 연이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은 아마 여러분도 이 속에서 느끼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비록 현장에서 활발한 교류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에서 밀도 있는 실효성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알찬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내 진출 기회로 삼자라는 그런 부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적인 투자 전략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요. 다음은 앞선 주제 발표에 대한 이 패널 토론을 좀 진행을 해볼 텐데요. 패널 토론에는 원종현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님, 그리고 김희성 하나대체투자대표님, 그리고 김희서, 김임유철 H&Q 코리아 공동대표님, 홍원호 SB 인베스트먼트 대표님께서 참여하실 예정이고요. 좌장으로는요, 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신인석 중앙대 교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5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오늘 그 패널 토론을 준비해 주시는 좌장님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후 첫 번째 세션의 좌장을 맡은
신인석입니다. 오늘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 대체 투자의 재설계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포스트라는 말이 맞는지는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분명히 현재 큰 시장 투자 환경, 시장 투자 환경을 넘어서 가지고 경제 환경에 가장 큰 거의 유일한 지금 그 변수로 등장한 것이 코로나인 만큼 그에 따른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대응 전략 이런 거 한번 해볼 텐데 오늘 세션 저희 그 세션의 주제는 그 중에서도 투자 클래스로 볼 때 그 P하고 헤지 펀드로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발표하신 분들, 그 외국에 발표하신 분들은 되게 다 P 쪽의 클래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연히 아마 이렇게 맞춘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모신 저희 4명의 이 토론자분들도 그 헤지 펀드보다는 P, VC 쪽의 클래스인 것 같고 물론 국민연금 전체 그 투자 총괄하는 쪽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다 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2번씩 한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 주제로는 먼저 현재 상황이 어떤 건지를 한번 진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짜보는 식으로 해보는 게 맞겠다 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인데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거시적으로는 보면은 실물 경제가 크게 위축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게 단순한 어떤 그 쇼텀 그러니까 단기적인 충격인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그 경제의 모든 모습이 달라져서 성장 산업이 완전히 새로운 성장 산업이 나오는 것인지 그에 따라 그런 이제 의문이 많이 생기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마켓의 움직임을 보면은 성장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도대체 성장주가 뭔지를 또 찾는 그런 어떤 그 어려움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오늘 주로 보신 분들이 이 프라이빗 캐피털 마켓에 계신 분들이니까 이 프라이빗 캐피털 마켓에서 느끼는 시장 상황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또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결국은 또 본질에 있어서는 이어지는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각자 계시는 그 시장에 관점에서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 같다. 그게 이렇게 나한테는 느껴지는 것 같다. 하는 거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앉아 계신 순서대로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원호 SV 인베스트먼트 대표님께서 좀 말씀을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SV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맡고 있는 홍원호입니다. 저희 SV 인베스트먼트는 그 프라이빗 에퀴티 중에서도 VC 벤처 캐피탈 쪽에 좀 더 특화해서 한 1조 정도 AUM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다른 어떤 운영사에 비해서 1조 정도 규모면 작은 규모지만 VC 쪽에서는 한국에서 한 1조 원 정도면 굉장히 큰 좀 대형 어떤 펀드 쪽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코비드 19 이후의 어떤 변화 쪽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저희 VC 쪽 부분의 어떤 최근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0년 한 해 제일 좀 기억에 남고 아주 특별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30년 제가 투자 쪽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IMF가 있었던 그 아시안 외환 위기 사태 때 이후에 어떤 제일 좀 변화가 있고 예측하기 힘들고 또 좀 새로운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초에 코비드 19이 처음에 발생했을 때만 해도 저희가 내부 그 이제 투자 이제 대책 그 회의를 하는데 다들 굉장히 어려울 걸로 전망을 했었어요. 그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해서 다들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가 나왔었고 아마도 글로벌리 GDP가 마이너스 그로스로 가는 거는 아마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처음 어떤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체적으로 기업들이나 이쪽의 펀더멘털도 굉장히 안 좋을 걸로 우려를 해서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국내외 VC들이
일단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를 하자. 좀 밸류에이션이 전체적으로 조정되지 않겠느냐. 그러고 뭐 새로운 투자보다는 이제 기존에 저희 투자했던 포트폴리오 회사들 중에 야 이게 진짜 다 자금이 어려워지면 죽고 살릴 때를 살려서 밀어줄 때만 이제 골라서 밀어주자라는 게 이제 연초에 저희들의 어떤 시장에 대한 뷰와 생각들이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제일 큰 거는 글로벌 어떤 유동성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런 퍼블릭 마켓 쪽 이런 쪽에 자금들이 몰리고 굉장히 뭐 주가 같은 부분도 굉장히 올라오면서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다들 좀 많이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투자가 금년에 굉장히 위축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VC 쪽도 생각보다는 다들 지금 투자들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일단 그 주식 시장이 특히 뭐 미국, 한국 쪽이 코비드 이후에 빨리 올라갔는데 그런 영향인지 한국 같으면 VC 쪽에 작년 2019년에 1년에 한 4조 원 좀 넘는 금액이 투자가 됐었는데 상반기에 나온 숫자를 보니까 뭐 한 1조 3천억 정도 투자가 된 걸로 집계가 됐더라고요. 물론 뭐 작년 상반기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꽤 많이 투자가 되고 있다. 미국 시장 쪽도 보면 저희랑 뭐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한 20-30% 정도 투자 쪽은 좀 줄어들어가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도 이제 이쪽을 볼 때 뭐 퍼블릭 마켓 쪽이 워낙 좋으니까 지금 다들 기존에 이제 투자했던 뭐 스타트업들 중에 잘 되는 회사들을 어떻게 빨리 좀 이런 좋은 주식 시장에서 상장을 시키자라는 쪽의 움직임들이 많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코비드 19이 나오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죠. 모든 어떤 뭐 언택이 되고 뭐 어떤 일반 사람들의 생활 패턴도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고 일하는 거나 뭐 어떤 이런 쪽 바뀌고 특히 뭐 어떤 모바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대부분을 요즘 뭐 핸드폰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물건을 사고 뭐 은행의 어떤 금융 업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어떤 그런 문화 생활을 이쪽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업종들 중에서도 이런 좀 새로운 테크 쪽의 업종들 특히 어떤 이런 온라인 쪽, 모바일 쪽 그러고 예전하고 좀 다른 부분은 어떤 이런 모바일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 패턴들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통한 데이터라든지 뭐 AI 쪽 이런 쪽의 회사들이 저희도 포트폴리오 회사들을 보면 굉장히 실적에 좋게 나오는 의외로 또 섹터들이 많이 이쪽에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 들어서도 아마 VC들 쪽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런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고 기존의 어떤 게임을 체인지할 수 있는 업체들 쪽으로 돼서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VC는 포트폴리오를 원래가 이 성장 쪽으로 하시니까 지금 퍼블릭 마켓 환경이 또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다른 전략을 쓰고 계시는 우리 이뮤철 H&Q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네, H&Q 코리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뮤철입니다. 먼저 저희 H&Q 코리아는 2005년도부터 한 누적 규모 한 2조 정도로 그동안 투자를 해왔고요. 주로 국내만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 보면은 이제 특히 국내 프라이빗 에퀴티 시장을 보면은 사실 시작이 그때 한 거의 22년 전에 98년도 금융위기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외국계 운영사들이 들어왔고 이제 2005년도 4, 5년도부터 이제 국내 IP 시장이 지금까지 한 15, 16년 동안 성장해 왔는데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누적 규모를 한 5, 60조 되고 지금도 액티브하게 한 2, 30조가 돌아가고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보면 감회가 좀 새로워요. 그동안 이렇게 시장이 커진 거에 대해서
이제 크게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PE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펀드 결성에 관련된 게 있고, 그다음에 좋은 딜을 발굴해서 투자하고 기업까지 제고하고 회수하는 이런 사이클로 돌게 돼 있는데, 저희만 해도 지금 세 번째 사이클을 겪고 있고 이제 네 번째 임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펀드 결성 관련돼서는 지금 한 가지는 요 코비드-19 코로나 이전을 조금 돌이켜 보면은 사실 이미 그때 어떤 국내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저성장 기조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불경기에 대한 조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보였던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우리나라의 PE에 투자하는 연기금 공제들은 PE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장기적으로 긴 호흡을 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시장에 많은 운영사들한테 돈을 약정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 또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진행한 이후에도 잠깐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였지만은 계속 연말까지 지금 계속 계획대로 지금 기본적으로 자금들을 운영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뭘 얘기하냐면은 LP들 그렇고 저희 GP들도 이번에 상황이 이제 극복이 되고 나면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아무래도 많은 기회가 있다고 보는 큰 그림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에 있어서는 사실 좀 전에 우리 홍 대표도 말씀하셨지만은 굉장히 GP들이 다 바쁩니다. 많은 투자 기회들이 있고, 다만 이제 딜이 성사되는 거는 이제 다른 이슈지만은 그만큼 지금 활발하게 지금 투자 검토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가 있는 거고, 반면에 이미 투자해 놓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그 양면성이 있는데 그건 섹터나 각 운영사별로 그 포트폴리오에 따라서는 위기가 오는 데도 있고 기회가 오는 데도 있고, 또 그것을 잘 관리를 해서 탈 없이 잘 회수했을 때 또 관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운영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양면성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봅니다. 기회도 있고 위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큰 그림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많이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사실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각광받을 산업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요 상황이 있기 전에 이미 언택트라든지 여러 가지 빅데이터라든지 바이오, 제약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 때문에 좀 더 빨라지는 경우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더 활발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그만큼 수혜를 받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감히 이제 큰 그 흐름에서 볼 적에 지난 20년, 15년 그런 금융위기 2번, 이번 위기를 볼 적에는 전반적으로 큰 흐름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지만 다만 좀 빨라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PE 시장에서는 많은 운영사들이 거기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큰 추세가 지금 이루어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조금 질문드릴 게 생기긴 했는데 나중에 드릴 얘기를 하고. 네, 알겠습니다. 예, 김희석 하나대체투자 대표님께서 하나 같은 경우는 클래스를 아마 여러 개 좀 하실지 않나 싶은데 그동안은 아마 그 특별자산 쪽을 주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뭐 벤처하고 PE는 이제 두 분이 현황을 잘 설명해 주셨고요. 아까 이제 여담입니다만 아까 식사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대각선으로 앉도록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앞에는 아무도 안 계시는 거죠. 제 옆에 계시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제 대면에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제 앞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옆을 보면 식사를 하니까 상당한 어색함을 느꼈는데, 젊은 분들은 빨리 적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좀 생소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 하나대체 회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비중이 되게 높은 원래 부동산 전문 회사고요. 작년에 이제 제가 3월에 이 회사에 왔는데 오기 전에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를 한다고 팀을 하나 셋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투자한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은 이런 사태가 생기려는 건 아무도 예상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작년에 투자하지 않은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뭐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기보다도 이 두 분이 업계 현황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기본적으로 이 프라이빗 에쿼티를 포함해서 얼터너티브 전반에 프로세스가 이 코비드 19을 계기로 해가지고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한번 이렇게 제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솔루션을 낸다기보다도 지금 이제 앞서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그 변화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인더스트리가 뜹니다. 뭐 바이오라든가 예를 들어 IT라든가 언택트 관련 산업들이 뜨기 때문에 예컨대 프라이빗 에퀴티 벤처나 업계에서 볼 때는 새로운 투자 분야들이 또 생깁니다. 근데 이게 로컬 사이드에서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비즈니스 해나갈 수 있는데 이런 그 코비드 19는 아시겠지만 이게 해결이 돼도 또 유사한 게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뭐냐면 로컬 비즈니스는 뭐 돌아가겠지만 크로스보더 비즈니스는 거의 안 돌아갑니다.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부동산도 보면은 2, 4분기에 트랜잭션 케이스가 1, 4분기에서 70%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3, 4분기에는 더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부동산은 크로스보더 딜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크로스보더 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저희 회사만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평균 10에서 12개 정도 해외 딜을 했다면 올해는 아직까지 한 건입니다. 한 건. 그리고 연말까지 예상하는 것도 서너 건이서 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런 언택트가 이게 코비드 19 때문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결국은 언택트 스타일로 이 얼터너티브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전환해 나가지 않으면은 이 비즈니스 자체를 서스테이블하게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업계에 계신 분들이 공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각국 정부가 이제 이 돈을 공급하고 또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주식시장들이 되게 불리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퍼블릭 마켓은 어떻게 보면 되게 불리시하고 그 다음에 금리도 떨어져서 채권 평가이익이 나는데 반해서 얼터너티브 마켓은 상당히 위축되고 있고 로컬은 다르겠지만 크로스보더 딜 비즈니스는 되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염려하는 건 이런 겁니다. 딜의 사이즈나 이제 케이스도 줄어들지만 국가 간의 그 에셋의 그 임밸런스가 매우 크게 장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만 고민해야 될 건 아니고 얼터너티브에 종사하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고민해서 이 얼터너티브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이게 컨텍스트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만나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디지털이라든가 시큐리타이제이션을 활용을 해서 그거를 언택트 스타일로 어떻게 바꿔 나갈 수 있는지를 아주 고민하고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솔루션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이 비즈니스가 좀 더 서스테이너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이제 오늘 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아주 팔러스 메이커 어떤 정책 담당자 관점까지 가미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듣기에는 그 코비드 이게 뭔가 큰 그 변화를 가져오는 게 PE 업계 자체도 뭔가 있다는 그런 뜻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원종현 국민연금 위원이신데 뭐 국민연금은 클래스 전체를 보시면서 이렇게 바이사이드 관점에서 보시니까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투자정책위원회를 맡고 있는 원종현입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 이쪽 사모 관련해서 아마 세부적인 섹터라던가 사모 투자 전반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잘 알지 못하고요. 저희는 이제 투자 정책 차원에서 사모 투자 아니면은 대체 투자를 어떻게 전체 그 기금 운용 포트폴리오에 넣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저희는 지금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지금 같은 코비드 이후에 봤을 때 뭐 사람들은 세상이 바뀐다고 하는데 저는 세상이 바뀐다기보다는 차원이 바뀐다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이게 이제는 시공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3차원에서라면은 뭐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만 이제는 아까도 그 누군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시공이 이제 하나로서 연결되면서 이 동시에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정도의 어떤 차원이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투자가 갖게 되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사실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대체 투자 부분에서 사모가 갖게 되는 아마 가장 큰 특징은 아마 자유로움이라는 것이 아마 저는 한 가지 특징이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코비드 때 전 경제학을 공부한 이 사람의 입장에서
코비드 이전과 이후에 봤을 때 사실 지금의 상황이 경제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물이 상당히 안 좋을 거고 전망적으로 이러한 어떤 그 긍정적 부분보다는 아주 좀 안 좋은 시그널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도 주식은 계속 불리시하고 채권 역시 상당히 괜찮은 시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뉴노멀적인 생각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물론 그것에 대한 원인이야 뭐 어떻게 찾아본다면야 그런 원인들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런 원인들 속에서 사실은 이제 투자가 과연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 같이 장기적인 어떤 가입자들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주식과 채권과 같은 고전적 자산에만 매어가면서 그쪽 위주의 투자가 바람직할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투자 대상으로서의 그 사모 투자 아니면은 좀 더 나아가서 지금 대체 투자로 대표되어지는 그쪽 부분에서의 그 투자가 지금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사모가 갖는 그 자유로우면서도 매우 적극적인 투자들 부분에 대한 기대가 아마도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아마 국민연금 역시 그 기금의 전체 포트폴리오 부분에서도 금액적인 차원뿐이 아니라 전체를 갖는 데서도 사실 비중들도 그 대체 투자 영역을 현재 목표가 14%에서 14.3, 14, 15, 16으로 아마 계속적으로 증가시키려는 방향으로 지금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여전히 그 국내에 있어서의 가입자들이 생각했을 때 사모 투자가 갖는 부분에 대한 그 믿음의 부족이라고 아마 표현하는 것이 제일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즉 그 아마 라임이라던가 뭐 굳이 뭐 그런 기업 그런 문제가 터진 것을 굳이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일부적인 사모의 어떤 문제들 아니면 또한 사모가 갖는 그 정보의 비대칭성인 부분들 아니면 수익 창출의 절대 수익 창출의 어떤 그 투자 방향들이 실제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세계에서 봤을 때 그것을 좀 쉽게 받아들인다던가 아니면은 좀 이렇게 어떤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아직으로서는 좀 부족한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늘려나갈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그 두 가지가 생각되는데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갖는 아마 금융이 가져야 되는 이제 신뢰를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 특히 사모 같은 경우는 이게 사모 특징이라는 것이 뭐 소수의 어떤 투자자라는 부분들도 들겠습니다만 이 소수의 투자자에 대한 다수의 투자가 존재하는 이상 여기에 대한 공시라던가 아니면은 좀 신뢰성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아마 아까 발표 중에 전 세 번째 부분을 사실 좀 신경 써서 잘 들었는데 왜냐하면은 이제는 사모 투자가 절대 수익 추구라는 것 외에도 일종의 그 긍정적 외부 효과라는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식과 채권과 같은 어떤 일차적인 투자가 아니라 사실 사모는 이제 여러 차원으로서 개별되어지는 좀 파생적인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실물이라던가 실물 연계된 파생에 대한 그 투자들이 좀 더 다양하고 폭넓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 외부 효과의 부분은 아마 주식이나 채권보다는 저는 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부분이 좀 더 바람직한 부분으로서 좀 더 제가 국민연금의 입장에서 가입자 입장에서 지금 욕심을 낸다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어떻게 효과적인 긍정적 효과가 될 수 있는 외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에서의 그 투자 대상, 투자 섹터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일종의 사모나 대체로서 선차적으로 먼저 접근해서 시장을 조성하게 되고 그 부분에서 아마 퍼블릭이 뒤를 따르게 되는 그러한 어떤 그 생태계의 구성까지도 저는 이제 기대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아마 이런 투자에 대한 전망과 좀 신뢰가 아니면 신뢰보다 기대가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그 첫 번째 라운드를 끝냈고요.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실시간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들으시는 분 중에 시청하시는 분 중에 뭐 홍원호 대표님한테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이거 일단 홍 대표님께 부탁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뭐 제가 읽어볼까요? VC가 예상보다 활발하다고 하셨는데 지역 면에서는 어떤 특정 지역 이게 아마
지리적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아마도. 예, 뭐 아마 글로벌리 뭐 어느 쪽인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마침 제가 국내 VC 하는 분 중에서 대부분을 해외 쪽에 투자를 많이 했었고, 뭐 중국에서도 한 10년 이상 제가 현지에서 투자를 해서 제가 뭐 적절히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는 지금 미국 쪽에 한 1억 불 정도 펀드 운영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 또 1억 불 정도 펀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뭐 VC 투자라 그러면 굉장히 로컬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이제 이쪽에 투자라는 게 글로벌적인 시각에서 어느 쪽이 앞서고 어느 쪽이 경쟁력이 있고 국가별로 그런 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VC들도 이런 지역적인 리저널 펀드나 좀 글로벌리 운영하는 이제 펀드들이 많이 최근에는 좀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한국도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아까 한 4조 정도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2000년에 이제 VC가 처음 막 나왔을 때 한 1조 정도 투자가 됐어요. 그러면 한 4배 정도 성장이 된 건데, 그럼 뭐 지금 금융 섹터 중에서 빨리 성장이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VC 쪽이 글로벌리 워낙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한 게 아니에요. 정부나 이제 이쪽에서 나오는 것만큼. 뭐 미국 같으면은 뭐 한 130조, 중국에 한 70조.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글로벌리 탑10 VC 투자 국가별로 나온 걸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거기에 못 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유럽도 포함해서 굉장히 VC가 다양하게 투자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어느 쪽을 저희가 좀 한국 외에 집중을 한다 그러면 동남아 쪽을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몇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테크를 주도하는 거는 미국이 절대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그 테크를 따라가는 거를 저희가 보면서 쉽게 이해하고 또 로컬 쪽에서 쉽게 억세스할 수 있는 마켓 쪽, 그러고 또 최근에 뭐 제일 이슈가 또 미중 갈등, 분쟁, 이게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과정에서 어떤 글로벌 자금의 움직임이라든지 또 사업 모델들이 최근에 동남아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서 동남아 쪽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이크 잡은 김에 아까 저기 김인석 대표님 이제 언택 시대의 투자 쪽에 대한 어떤 패턴도 좀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저희는 그런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동남아 쪽을 작년부터 꽤 오래 준비를 했는데 지금 뭐 본격적으로 펀드를 만들고 투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코비드 19이 터지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외 쪽에 이제 크로스보드 딜 쪽에 투자를 하려면 이제 출장을 가서 나가고 만나고 뭐 세팅을 다 해야 되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언택 쪽의 어떤 그런 디지털 쪽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출장을 현재 못 나간 상태에서 사무소를 2개를 싱가포르하고 자카르타에 오픈을 했었고, 직원 채용도 로컬 쪽에 그 화상 통해 가지고 직원 채용을 하고, 그러고 투자도 아직은 지금 저희는 투자를 못 했는데 투자한 데들 보면 실사라는 거를 일단 인터뷰는 일단 뭐 줌이나 이런 걸로 대만 인터뷰를 하고, 공장 실사나 이런 부분도 최근에는 드론을 띄워가지고 쫙 보면서 하는데, 거의 이제 이런 쪽을 이렇게 되면 굳이 출장을 안 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 해외 쪽 부분 좀 예. 접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두 번째 기회 드릴 것까지 다 해가지고 지금 하신 것 같고, 저희가 원래 2시 20분까지인데 조금 늦게 끝나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늦게 끝나면 큰일이 나는 건가요? 조금 더 예. 그래서 빨리 한 번 더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 이미철 HNQ 대표님, 원래 저희 두 번째 이제 하려고 했던 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 거냐. 그 다음에 투자자 분들한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어필이 될 것 같다라는 건데, 그걸 뭐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막 바로 그냥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우리 저 괜찮은 것 같다라는 것보다는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건데 정말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아까 윤 대표님 얘기하실 때는 사실
바뀌는 거에 대한 전망이라고 하는 게 뭐 바이오라든지 또 신기술 우리 저 테크 같은 경우는 이미 그쪽으로 가는 것이 있었고, 근데 이게 환경 변화에 의해서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진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다라고 잠깐은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뷰로 보시고 투자자들한테도 그렇게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코비드가 되면서 뭔가 조금 달라지는 게 있는 건지. 아까 예를 들어 그 홍 대표님 얘기하신 것 중에 요즘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뭐 미중 간의 뭐 갈등, 이게 어떤 이런 정치 경제학적 연계, 이게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니냐. 혹시 그런 걱정되는 위험 요인들이 뭔가 코비드 때문에 생긴 건 있으신지 조금 한번. 어려운 질문인데 간단하게.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비드 이전에도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에 큰 변화가 오고 있는 와중에 코비드가 이제 생겼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그 일종의 이제 딜 소싱이나 이제 투자 검토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미중 갈등이라든지 아까 같이 왕래, 아까 김 대표님 말씀 왕래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많은 제조업들 중에는 이제 수출 기업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좀 망설임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클로즈 이코노미,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 이제 국한돼 있는 산업에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이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이나 그 다음에 이제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그 일종의 소비재 쪽, 이쪽은 많은 PE들이 이제 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신기술 관련돼서 이번 코비드 때문에 어떤 우리나라의 메디컬 디바이스나 바이오나 이런 거 관련돼서는 상당히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신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전통적으로 PE들이 잘 안 받는데 그걸 많이 보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 좀 달라진 거는 기본적으로 PE들은 어느 정도 이제 업력이 있고, 쉽게 얘기하면 과거의 재무제표가 쫙 많이 나와 있는 그런 회사 위주로 봤는데, 이제는 조금은 리스크를 좀 안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숫자적으로는 소위 이제 벤처 캐피털 마인드로 숫자적으로는 보여주지 않았지만은 어떤 전망이나 미래의 가치를 보고 이제 검토를 이제 많이 하기 시작하는 것도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는 그동안 이제 전통 제조업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렇게 대부분의 PE들이 그렇게 잘 보려고 그러지 않았고 그랬는데, 이번 상황이 되면서 일종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산업 내 큰 변화와 그런 그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면서 이제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오히려 알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좋은 기업 가치 제고의 또 방법을 가지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보고 있고, 또 자연히 지금 이제 대표적인 두산 같은 경우인데 여러 가지 구조조정에 의한 어떤 스페셜 시츄에이션에 대한 기회가 또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김희석 대표님께는 그 우리나라의 이 대체 투자 쪽의 자산운용사들이 사실 그동안 이제 그 특별자산펀드, 부동산 관련에 대한 그 리스크, 그쪽 리스크에 많이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실 걸로 보세요? 계속 그렇게 가실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좀 고민하시는 게 좀 있으신가요? 저희는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되면은 대한민국 보면 이제 운용사들이 특히 이제 분야별로 다 많이 생겼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 최근 5년 사이에 이제 엄청나게 숫자가 늘었습니다. 치열한 이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동안 최근 과거 4, 5년 보면은 주로 이제 해외 부동산을 들여다가 이제 국내 투자자한테 파는 형태, 그런 형태가 이제 주 비즈니스였고,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운용사들이 이제 성장하고 생존을 해왔는데, 사실은 이제 코비드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부작용으로서 각 국가가 돈은 푸는데 크로스보더 딜은 안 되니까 결국 그게 국내 자산에 몰리면서 국내 자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이런 현상들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뭐 이런 현상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은 사실은 이거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많이 생겼던 운용사들도 업종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이제 없어지는 데는 없어지고 더 흥하는 데는 이합집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회사 똑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사실은 기존에 그 보면 이제 부동산 전업회사를 쭉 시작해서 조금씩 다변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회사 부동산 비중이 70% 정도 됩니다. 근데 역시 이제 그 주력인 부동산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 전체의 성장성이라든가 수익성들이 썩 개선되질 않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더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컨대 인프라스트럭처 비즈니스라든가 아니면 프라이빗 비즈니스라든가 뭐 프라이빗 에쿼티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중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운용사들도 이게 한쪽에 전문화돼 가지고 기존에 초기에 스타트했던 기업 그 운용사들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 뛰어드는 운용사들은 되게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이고 또 저희 같이 이제 기존에 뭐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부동산 해왔다 치더라도 한쪽의 과도하게 치우치게 되면은 결국 장기적인 생존력은 좀 의문시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부지런히 다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질 땐 다변화가 어느 업종에 계시든지 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그 헤지 펀드 쪽이 하나 저희 사실 뭐 그 계신 분들이 얘기를 또 부탁드리면 다 하실 수는 있지만 또 본인 분야가 아닌데 또 부탁드리긴 그런데 바이사이드에서는 국민연금이 헤지 펀드도 좀 익스포즈가 있으시죠? 예, 어떻게 보고 계신지. 뭐 전체적으로 저희야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저희 국민연금 기금 운영의 기본적인 어떤 철학이라고 말한다면은 뭐 무조건적인 수익률 추구라던가 절대 수익률 추구가 아닙니다. 저희는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일단 첫 번째고요. 안정된 수준에서 어떻게 하면 가입자들에게 노후에 그 연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기금을 최대한으로 운영할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철학 받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에서의 리스크를 사실은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한 한 리스크를 어떻게 뭐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지금 헤지 펀드는 뭐 당연히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요소로서 저희로서도 반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그러한 한 헤지 펀드의 규모나 양에 있어서만큼은 조금의 이견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절대적 방향에 대한 지금 헤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투자 각각에 있어 섹터별에 대한 어떤 해칭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나가고 있는 그 해외 투자라던가 사실 이쪽 방향들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별도로 분해를 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헤지 펀드에 대한 어떤 투자다라는 부분으로서만 보기에는 그냥 대체 투자의 한 종류로서밖에는 지금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의 저희의 기금 운용의 어떤 방향 자체가 바로 그와는 방향이 좀 같다는 쪽을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그 아주 어려운 주제이고 어려운 질문들이었지만 아주 투더 포인트하게들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정해진 시간에 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 프라이빗 캐피탈 다 못하신 얘기가 있으신 건가요? 저도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1분 드리겠습니다. 저 아까 질문 대답을 하느라고 저 말씀드릴 얘기를 못했는데 오늘 뭐 저기 MPS에서도 와 계시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VC 쪽이 한국이 굉장히 스타트업들이 활발하고 하다고는 하지만 아직 많이 늘었죠. 4배가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느리게 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펀드 VC가 한 150개 있는데 돈 출자해 주시는 데들이 몇십 개 안 되죠. 오히려 더 작은 숫자를 상대로 모아야 되는데 저희 VC들 보면 아까 뭐 신뢰도 부분 얘기하셨는데 신뢰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VC가 한국에서 나온 지 한 20년 이쪽에 됐는데 수익률들 나오는 걸 보면 소위 탑티어 레벨들이라고 하면 저희가 펀드 만기 때 최소한 2자리 숫자는 맞춰야 한 10% 이상 IRR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소위 잘하는 데라 그러면 한 20% 정도 IRR들을 제가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쪽에 주제 저기 앞에 보이는 제목이
포스트 코로나 대체 투자의 재설계라는 이제 제목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번에 뭐 연기금이나 이제 이런 쪽에 CIO 분들 많이 참석하시고 그래서 저희 VC 쪽은 20년 하면서 신뢰도도 많이 이제 조금 저희도 많이 경험도 쌓이고 준비가 된 것 같아서 VC 쪽의 어떤 정책적인 명분도 저희가 좀 있고 하니까 좀 많이 이쪽에 좀 더 관심 가지고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 뭐 바로 응대를 하시는 건가요? 예,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예. 짧게 하시니까 방금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 지금 아마 주최하고 있는 언론사에게 저희가 아마 부탁을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의 어떤 발표나 사실 국민연금이 됐건 VC가 됐건 사실 투자에 있어서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언론 부분이 좀 이렇게 실패 사례를 많이 이렇게 언론화 시키는 것이 아마 좀 더 있다 보니까 아마 사람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안감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좀 언론사 쪽이나 이렇게 국민들에게도 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실패 사례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런 이렇게 긍정 효과와 바람직한 수익률을 내고 있고 이것이 그 나타내고 있는 아주 앞으로의 전망성에 대한 어떤 가능성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언론에서도 많이 해주시기를 신다면 사실 저희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사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저희는 듣다 보니까요. 그쪽에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저희로서도 되게 큰 힘이 지금 될 것이라고 지금 믿습니다. 예, 제가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끝이 이제 아주 우리 금융에서 항상 제일 중요한 신뢰로 이렇게 갔는데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어려울 때 수익을 안정적인 수익을 돌려주고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은 신뢰를 쌓는 방법이 아닌가 싶고 그게 사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우리 벤처캐피탈 역사가 지금 20년 좀 넘었는데 초기에 되게 어려웠지만 지금 이렇게 된 게 결국은 그거 아닌가 싶고 PE도 뭐 요즘 여러 가지 사모펀드에 관련된 얘기도 있습니다만 좀 다른 종류의 저는 사모펀드인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한된 시간인데 열심히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홍원호 대표님, 이희철 대표님, 김인석 대표님, 그리고 원정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저희 이데일리도 여러 가지 그 우수한 성공 사례를 또 많이 부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코로나19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2020 글로벌 대체 투자 컨퍼런스 이렇게 토론의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기회가 있죠.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투자 검토도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언택트 사업으로 완전 패러다임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 뭐 여전하다라는 의견 있는데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고가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 변화 함께 예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뜻깊었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만나봤고요. 이제 휴식 시간을 가진 이후에 세션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세션 3는요. 시간 꼭 기억해 주세요. 시간이 2시 35분입니다. 2시 35분에 다음 세션 저희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만요.